37강입니다. 오늘부터 어거스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방 그리스도교 사고 발전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앞에서는 주로 초기 기독교 중에서 동방교회를 했다면 이제 서방교회를 하죠. 시작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터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를 했습니다. 예. 어거스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서방교회, 보통 로마 교회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기 큰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어거스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아는 거로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마니교회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좀 문란하게 살다가 심지어는 사생활까지 낳고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해서 성자로 일컬어질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가 나름대로 좀 위기였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런 문제는 뒤로 돌리고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 트레이가 그런 것까지 다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트레이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인식론, 신론, 시간론, 인간론 해서 상당한 부분입니다. 펠라기우스하고의 논쟁도 여기서 나오죠. 자, 은총론, 교회론도 나오고요. 지금 제가 쭉 뒤까지 봤는데, 서방교회에서는 몽땅 다 어거스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군요. 224초까지 다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중세교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알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번 그의 사상 배경에 깔린 여러 요소들. 어거스틴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서구 사상의 대표적 인물이다. 당연히 그렇죠. 이건 하나만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네요. 몇 살 살았습니까? 354년에서 430년이라고 한다면 76세군요. 옛날 사람 치고는 장수했네요. 그는 중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의 터전을 마련했던 사람이다. 중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대서 어거스티누스를 공격했던 도미니코회 사람들 맞아요. 도미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수도회죠. 도미니코예요. 강력한 대항자였던 다시 한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어거스틴을 공격했던 여기 책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라틴어 발음이고요. 보통 영어로는 어거스틴 이렇게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여기서 부르겠어요. 어거스틴을 공격했던 도미니코회 사람들마저도 그를 종종 증인으로 인용할 정도였으며 또한 어거스틴 사상의 강력한 대항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토마스가 아퀴나스죠. 어거스틴에게 반대는 있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를 자기 사상의 기반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다만 방법론과 강조점만을 바꿔놓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군요. 그걸 틸리가 뒤에서 많이 설명을 할까요? 하긴 하겠죠. 근데 제가 그냥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 계시,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아퀴나스도 그걸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합리적인 이성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 도미니코의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대해 있다고 하는데 아퀴나스는 좀 더 그렇습니다. 이거를 딱 구분해서 아퀴나스하고 어거스틴이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 하는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큰 차이라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퀴나스는 이 자연법 사상, 자연신학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반면에 어거스틴은 거기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종교개혁자가 로마 교회와의 싸움에서 끌어썼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 아퀴나스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중심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어거스틴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아퀴나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퀴나스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도 아퀴나스 신학의 근거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어거스틴 사상을 끌어다 쓴 거죠. 그런 철학에 대해서도 그것이 플라톤의 전통에 서 있는 한 강력한 영향을 줬다. 그렇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은 플라톤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예컨대 데카르트와 그의 학파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은 나와 같이 토마스적 전통보다도 어거스틴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군요. 틸리가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그러니까 토마스 전통보다는 어거스틴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군요. 당연히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 이 폴 틸리가 이 자연, 문화와 자연, 같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강조한다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퀴나스의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 그는 스스로 평하기를 어거스틴 전통에 서 있다고 하는군요. 자, 포함해서 현대의 철학과 신학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어거스틴의 영향력이 방대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중세 프란체스코해를 거쳐서 프란체스코해는 그 빈자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프란체스코를 테두로 하는 수도예요.
거쳐서 헤겔을 포함한 독일 고전 학자들, 관념주의 철학자들이죠. 관념주의 철학자들이요. 그러니 당연히 플라톤적인 전통의 어거스틴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교 철학에까지 이어지는 사상적인 그 선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종교 철학이란 경험적인 방식에 의한 진리의 이념이 아니고 경험적인 진리의 방식에 의한 진리 이념이 아니고 이 경험적인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이죠. 자연 과학적인 합리성, 논리 이런 게 이 바탕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붙잡혀진 내적 진리의 이념에 그 바탕을 둔 종교 철학이다. 틸리가 절대의존의 감정, 절대의존 그거는 루돌프 오토가 말한 거고요. 궁극적인 실제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경험적인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관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죠. 네. 어거스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7가지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 그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재밌겠습니다. 공부가 되겠네요. 7가지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번째로 발전 과정 단계에서 내용의 구성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비판한다는 얘기죠. 이 구성 요소의 결여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로 중요성을 둔다. 그러니까 7가지의 단계는 그 어거스틴의 사상 발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마지막 한 가지는 거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 그걸 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겠어요. 7가지입니다. 오늘따라 좀 목이 잠기네요. 다른 때도 목이 잠길 때가 목이 약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조금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오늘 좀 계속 뭘 좀 작업을 하느라고 작업이라고 그래봐야 이제 설교 준비 뭐 이런 건데 계속 여기 책상에 앉아 있어서 좀 피곤했나요? 아니면 어저께 저녁에 테니스장에 가서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가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2게임을 하는데 어제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팀을 맞춰서 하다 보니 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3게임을 했거든요. 옛날 젊었을 때는 뭐 3게임, 4게임, 5게임까지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좀 무리가 돼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2게임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자, 7단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따라가 봅시다. 첫째로 봐야 될 것은 어거스틴을 새로운 전통국 그리스도교 전통과 연결시켜준 경건은 그리스도교이던 어머니 영향이다. 나오는군요. 어머니요. 모니카 맞죠? 혹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요?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도 유명한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름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제 머릿속에 모니카로 돼 있어요. 좀 가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경건은 그리스도교이던 어머니의 영향.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그를 플라톤과 대비시켜 볼 때 알 수 있다. 플라톤 경우에 상황은 정반대다. 플라톤은 그가 속했던 옛 전통 곧 아테네의 그리스 귀족 계급의 출신이었다. 플라톤은 아테네 상류 계급의 귀족주의 전통에서 글을 썼다.
아테네 귀족 전통이죠. 그러나 이 전통은 페로폰네소스 전쟁에 의해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귀족 계급이 의지하고 있던 원리도 또한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늘상 그렇듯이 마침내 독재자가 그들을 대신했다. 민중들이 뭔가를 뒤엎어버리긴 하지만 그 민중들이 힘을 갖지를 못하고 결국 독재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정치적인 삶에 대해서 지니고 있었던 사상은 관념적인 것이 되었으면 현실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요. 역사적 세계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아무런 현실성도 지나지 않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건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데아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어떻게 보면 가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 사상가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그 위대성은 그 자신의 시대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디마이오스는 고대 말기에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었지만 디마이오스 이게 무슨 책인가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쓴 건가요? 아니면 디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인가요? 어쨌든 플라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어요. 바이블과 같은 책이었지만 그런데도 그의 영향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머물렀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역사적 실제성에 기초를 두지 않고 순수 이념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순수 이념, 이데아니까요. 모든 위대한 사상들은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만 아니에요. 그런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참 많습니다. 어스틴입니다. 플라톤의 이 책도 그렇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나중에 다시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나중에요. 중세기에 그렇게 됐죠. 만일 문화를 제약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결정적으로 바뀌면 과거에 뿌리를 내린 사상의 관념적 형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경제적 유물론이라는 시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새로운 중세에 대한 카톨릭의 대망에도 타당하리라고 여겨진다. 지금 이 틸리가 어스틴의 사상적 발전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자유로운 강의 시간이라서 그런지 좀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플라톤 쪽을 많이 플라톤이 이제 어거스틴하고는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쭉 나갔습니다. 이게 현장 강의라서 그래요. 만약 책으로 쓸 것 같으면 저다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세의 대망이 가톨릭 전체의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취될 수가 없다. 우리는 중세로 소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플라톤이 그의 국가편에서나 그 후에 법률편, 이 각각 책 이름이에요. 여기에 그의 철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종교적 여러 사상들이 들어있는데 이 법률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반동적인 것이었다. 반동적이다. 이 동을 반대하는 거니까요. 그냥 보수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수구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반동적이야.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반대하는 거죠. 그것은 곧 과거의 것이 되었고 회복할 수 없는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공허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퀴니코스 학파나 회의주의 학파나
스토아 학파 쪽이 플라톤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거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을 공부하려면 이러한 사상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 이게 재미도 없고 뭐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기 공부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정말 학문에 관심이 있는 신학생들은 이걸 일일이 가서 다 찾아보고 소화시켜야죠. 퀴니코스, 학파, 회의주의, 스토아,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걸 알아야 이제 플라톤과의 연관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파들이 그 상황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플라톤 철학은 상황에 맞는 게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피니코스, 스토아, 회의주의 여기는 거기 상황을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하는 쪽으로 나갔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상황은 여기까지 앞에는 이제 플라톤을 이제 어거스틴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상황은 플라톤과는 반대다. 플라톤에서는 하나의 위대한 전통이 끝나고 있었지만 어거스틴에게서는 하나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이제 패러그래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이어서 있었군요. 그는 이교도인 아버지를 통해서 이교 전통의 위대성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교라고 하는 것은 뭐 로마 사상이죠. 그리스도 교도인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새로운 전통, 그 새로운 고대와 연결 지을 수 있게 주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건데요. 새로운 고대와 연결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새로운 고대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고대라고 하는 게 뭔지 얘가 여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뭘까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새로운 고대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또 알아야 되지만 도대체 새로운 고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추정키는 로마 사상이 완전히 지배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새로운 시대를 연 거,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걸 새로운 고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의 새로운 전통을 어머니에게서 이제 어거스틴이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로마 시대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둘째 요소는 어거스틴이 키케로에 져서 호르텐시우스를 연구함으로써 내적인 진리 탐구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진리 탐구에 대한 자극이요. 키케로에게서 진리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은 키케로에게서 진리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에게는 자신에게 알맞는 진리를 가진 철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다. 철학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를 찾아내는 거였다. 키케로에게는 그를 의미했다고 하는 거죠. 키케로는 창조적인 철학자가 아니었고요. 하나의 절충주의 철학자였다.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 이것저것 같이 모아놨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키케로는 이미 있는 철학의 여러 체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러 사상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나의 선생 역할한 거죠. 창조적인 사상가는 아니고 종합 절충한 겁니다. 키케로는 위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가에 있으며 진리 물음에 대해서 일종의 절충주의에 의해서 대답했다. 독창적인 게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였죠. 나는 만일 미국의 정치가들이 진리에 관해서 책을 쓴다고 한다면 키케로와 같은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그가 키케로가 선택한 사상들이 로마 사람을 좀 더 선량한 제국 시민으로 키우는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용적인 관점이었는데 이로부터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드높이는 그 이념으로서 섭리라든가 신이라든가 자유, 불사성 하는 것들을 내세웠던 것이다. 정치가인데 철학적 깊이가 놀랍죠.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도 이러한 철학이 바탕할 수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키케로로부터 절충적 실용적 시점을 바라보는 점을 배웠다. 그는 지상의 나라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신의 나라를 촉진하는 것을 탐구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서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이 서로 달라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이원론적이긴 합니다. 루터의 두 왕국론도 거기에 영향이 되고 따를 수 있고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는 이런 걸 그거 좀 다르죠. 그건 지금 제가 자신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해간 그는 플라톤적인 요소와 그 밖의 요소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철학도 발전시켰다. 그는 플라톤만큼이나 또는 스토아 학파만큼이나 창조적인 철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구약 성서의 신관념과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적 철학과의 위대한 종합을 이루어냈던 사상가였다. 키케로의 영향을 받은 게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교회사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루살렘과 아테네를 의도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 도시고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 도시죠. 종교와 철학을 통합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사상의 발전 단계에서 영향을 미쳤던 7가지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머니의 영향. 그리스도 새로운 고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전통을 그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키케로를 통해서 절충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면 어거스틴의 관계된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그냥 두 가지 제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를 통한 기독교 전통이 첫 번째고 키케로를 통한
절충적이고 실용적인 관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재미있는 게 나와요. 마니규어인데, 보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